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팍입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뉴스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뉴스 정리해보자면요. 코인베이스 측에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51% 공격에 의해서 서비스를 중지했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이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은행에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시스 이더리움 개발 스튜디오인데요. 여기가 칩 제조업체 AMD와 맞선을 잡았다라는 부분 나왔고,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의 STO 등 5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라는 부분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트코인 ETF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정보들은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이제 서비스를 중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51% 공격에 대해서 지금 중복으로 이중으로 이제 ETC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사의 이제 블로그에서 약 88,500건의 ETC가 이중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금액으로는 46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나와서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 입금, 출금 그리고 거래 자체를 지금 이제 잠시 중단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지금 일요일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51% 공격이. 그래서 적어도 100개 이상의 블록이 재평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 비트플라이나 블락 스카우트 이쪽에서 지금 트위터에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확실한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그 거래 중지까지 할 정도면 확실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디어 퍼블리케이션 코인뉴스가 월요일 이제 단일 마인드풀에 들어가는 비정상 해시 비율을 감지하여서 잠재적으로 채굴된 이제 블록의 대량 재구성을 유발했다고 월요일 분석 기사를 이제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발생한 이상한 활동을 사용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공격의 원인을 이제 추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 기반을 둔 보안 회사 슬로우 미스트 이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1% 공격에 대해서 이 명확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공격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블록의 네트워크 재구성이 이제 좀 문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미칠 파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코인베이스를 주축으로 해서 서비스 중지가 된다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중지나 다른 사항들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51% 공격이라는 게 이게 그 나오는 게 실제 이제 뭐 채굴장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공격해서 이루어진 블록의 재구성이라는 이제 견해도 있는데, 아무튼 이래나 저러나 이런 공격들을 받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은행 이제 그 쿠웨이트 파이낸셜 하우스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사 트윗에 따르면 제로 수수료 인스턴트 국제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사우디 라이비 은행의 고객들은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제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겠죠. 근데 쿠웨이트가 예전에 지금 이제 쿠웨이트 파이낸셜 하우스라는 이 은행은 리플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를 작년 5월쯤에 했어요. 5월 27일쯤에 들어갔고, 쿠웨이트 파이낸셜 하우스가 지금 약 55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 샤리아에서 운영되는 이슬람 금융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에 48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1000개 이상의 ATM과 그리고 약 15,000명의 직원을 가진 대형 은행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고, 실제 쿠웨이트의 국립은행도 지금 리플과의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그때 전해드렸는데요. 쿠웨이트 국립은행도 리플의 엑스커런트 결제 솔루션을 이용한 손쉬운 국경 송금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MBK 다이렉트 리밋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좋은 호재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새롭게 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이슬람 관련 자금들이 리플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쿠웨이트 금융하우스가 리플의 이 XRP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뭘 사용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실제 국경 간 송금 서비스는 아무래도 엑스커런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 이제 XRP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결제가 이제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리플에는 좋은 소식이고, 이슬람 은행에 적극적으로 지금 아주 호의적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호재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프로젝트는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센시스, 지금 이더리움 개발 스튜디오 컨센시스와 칩 제조업체 AMD, 우리 CPU나 요 AMD 제조하는 거 아시죠? 근데 AMD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 개선에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D앱 지원 강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개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클라우드를 지금 이제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것 같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앞으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라면 별로 이제 큰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컨센시스가 들어갔다라는 부분과 AMD가 손을 맞잡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접목을 할지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MD는 실제 분기 수익 10%가 암호화폐 채굴 부분에서 발생할 정도로 AMD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다음은 후오비 코리아 소식인데요. 후오비 코리아가 STO 등 5가지 트렌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트렌드 5가지를 제시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2019년도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 주요 트렌드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 STO의 확산, 그리고 기관 투자자 유입, 그리고 확장 솔루션 확보, 그리고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 확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들인데,
STO는 확실히 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O가 타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해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현행 증권법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STO 모델이 이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투자 이 증권의 토큰화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규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좀 더 마음 편히 뭔가 사업을 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기업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점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 유입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플라즈마 같은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확장 솔루션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의 확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비트코인 ETF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2019년 3월까지 비트코인의 ETF에 대한 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체적인 법규를 규정했고요. 그리고 지난 코인체크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ICO와 비트코인 ETF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2020년 3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일본 발빨라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규제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좀 앞서갑니다. 금융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ETF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게 법규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의 ETF 시장 규모는 3,350달러로 이는 이제 미국의 3조 달러에 달하는 ETF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이 금액 자체로 봤을 때 이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 시장 규모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 금융의 시장은 정말 큽니다. 일본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물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이 ETF 시장이 열려 있었을 때 이 기관 투자의 유입들 어마어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ETF가 진짜 언제 풀리냐, 아마도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벡트나 이것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ETF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뉴스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